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시사 개보수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 박지훈 변호사, 개그맨 강성범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본격적 이슈 짚어보기에 앞서서 2부에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23사단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준석 최고가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이것 글 관련된 글을 쓰기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상황 자체를 아직까지 목선과 엮는 것은 좀 아직까지 부적절하다 싶어서 어쨌든 안타까운 사고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전했는데 아직까지도 드러난 정황을 보면은 뭐 목선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라기보다는 목선 이후에 부대 분위기 자체가 좀 그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만 추측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군 당국은 목선하고 상관이 없다. 조사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준 변호사 군 법무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자살, 죄송합니다. 극단적 선택 이런 사건들도 많이 군에서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 사실은 다양한 요인이 있어요. 지금 유서가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큰 내용은 안 들어와 있거든요. 목선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거는 맞지만 목선 사고가 원인이 됐다기보다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사받는 과정에 심리적 어떤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유서에서는 뭐 본인의 나약함, 가족의 미안 뭐 이런 걸 썼다고 하는데 강성범 씨도 26개월 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2년 2개월 정확하게 했죠. 그 이번에 안 좋은 일을 당한 이 일병 친구가 예전에 이야기하면 간신사병 이었다고 하던데. 보호간신사병. 근데 지금 다들 얘기하기로 크게 관련은 없을 것이다. 목선하고 그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냥 일반인 시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람 목숨이 이 유명을 달리한 그런 경우에서는 일단 자기 이익 챙기지 말고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유가족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23사단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참 사단장이 부임하면 보지 게임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섹터가 상당히 넓습니다. 22, 23사단. 22가 두 부대가 동해안을 지키고 그 두 부대의 그 위에 군단이 8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8군단장, 22사단장, 23사단장. 그러니까 고성하고 동해안 철책 바로 앞에 지키는 데가 22사단이고 그 밑에 울진 동해 이쪽으로 지키는 사단이 23사단인데 너무 섹터가 길다 보니까 사고들이 많이 나고 철책이 뚫히기도 하고 바다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8군단장, 22사단장, 23사단장은 항상 보지 게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뭐 군대 분위기, 대대 분위기는 사단 분위기는 좋지 않았었을 테니까. 이런 일 일어나면 엄청 힘들죠, 사실은. 실제로 지금 이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선에서는 어쨌든 사과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당장 오히려 그런데 경계 실패를 책임을 지어서 이제 23사단장이 이제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사실 아까 박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 내 분위기는 소위 말하는 서로 간에 뭐 책임을 떠넘기자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실패된 그런 부대로 낙인 찍힌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을 것이다. 이 정도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가 더 있을 거니까 지켜보고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다들 보셨을 테고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 마디씩 들을까요? 우리 강성범 씨부터. 그렇게 달변은 아니시구나 생각했어요. 윤석열 후보자가. 저기서 좀 질러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저자시로 나가시나. 좀 그랬습니다. 더 세게 좀 했으면. 박지훈 변호사님. 저는 야당 의원들이 좀 준비가 조금 미흡했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청문회인데 윤석열이 빠진 청문회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막판에 그래도 뭔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쟁점, 녹취록 부분이 가장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녹취록과 이걸로 이제 당락이 결정될 것 같네요. 저녁 시간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고 했는데 자정 무렵에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거짓말론이 있었으니까 이준석 최고는요?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사실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까지 다른 장관 후보자나 검찰총장 후보자와 다르게 어쨌든
뭐 계속 공직에 근무해왔고 예. 그리고 또 이 결혼을 늦게 한 편이기 때문에 검증의 대상 자체가 본인과 배우자 정도로 압축된 것 자체가 사실상 도덕성 검증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큰 논란을 낳기 어려웠다. 그런 뭐 쟁점 사안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에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특히 그 이제 병역 면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부동시 예, 부동시 관련해서 이제 자료가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모 대학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결과까지 나오면 개인에 대한 부분은 뭐 크게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과 친한 인사에 대한 어쨌든 그 특례 시비 또는 특혜 시비가 날 수 있는 부분은 특히 검찰이 지금 국민적 신뢰가 좀 낮았던 부분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엄격하지 못했다라는 정황이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반발과 그리고 또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명하는데 앞으로 윤석열 후보자는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완전 부인하다가 어쨌든 일부 지금 긍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윤석열 후보자가 좀 이번에 뭐라고 할까요? 잘못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싶고 지금 실제로 그 대변호인이 소개는 시켜줬으나 선임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제 답변을 한 것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또 그 대변인이 선임된 정황까지 이제 또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후보자의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범법 행위인가요? 이 변호사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친한 사람이 항상 소주 먹는 사이인데 변호사법 위반이죠.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소개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됐잖아요. 선임이 안 됐잖아요. 선임이 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고 이제 친족이 이제 소개하는 거는 그래도 좀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친족이 한 것처럼 이제 답변이 됐기 때문에 일단락 됐었는데 만약 그게 또 정황이 아닌 게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어쨌든 어제 거짓말 논란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윤대진 국장이 내가 했다 이렇게 해명했고 친족이 한 것처럼 이 변호사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번질지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냥 임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사실은 어제 거의 종반 치닫기 전까지는 그대로 이제 임명이 되겠구나 생각이 됐고요. 근데 막판에 이제 그게 변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정적 하자라든지 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정적 하자나 흠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캐내서 찾아낸 흠이나 이런 거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뭐 야당이 약간 반대 의견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냥 이 청문회에서 경과 보고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강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막판에 그거 한 게 이유가 뭐예요? 왜 막판에 그런 거예요? 그냥 시작할 때 그냥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이제 그때 튀어나왔기 때문에 위증이 돼버린 위증이 된 그거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 주광덕 의원 초기에 물어볼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확답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확답을 하니까 언론 측에서 그게 공개되니까 이제 위증 논란이 났던 것이고. 신문 기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개가 되었으면은 윤석열 후보자도 확답에 가까운 답변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골탕 먹이겠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언론과 같이 공조했다는 정황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한국당 쪽에서도 좀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게 나오니까 좀 급하게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언론 어디 언론이에요? 뉴스타파예요. 왜 그랬죠? 시작할 때 하시지. 이렇게 흔들어서 뭐 하려고요? 이분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지금 있어요? 사실 근데 뉴스타파도 아마 그걸 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를 이제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너무 확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니까 언론이 또 언론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또 이제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사실 윤석열 후보자가 거기서 확답했다는 거는 이게 후보자 청문회라는 거는 우리끼리 술 먹으면서 야 너 이런 했어 안 했어 이런 약간 다른 게 장관 후보자면 전 부서가 붙어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은 이렇게 하고 저 답변 저렇게 하고 관리하고 예상되는 답변 그리고 예상되는 질문을 거의 뭐 속막내서 준비하거든요. 한 2주 3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을 예측했는데 이렇게 확답을 했다면은 이것도 우발적인 답변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은폐 의혹이라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7년 전 일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봅시다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는 자정에 그 뉴스타파 보도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 이게 윤석열 인사청문회인데 윤석열 이름보다 윤우진, 양정철, 황교안 이런 이름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3명 이름만 계속 나왔습니다. 양정철을 계속 물어봤고요. 야당의 한국당 같은 경우는 또 여당은 황교안 대표를 계속 거론했어요.
거론할 타임도 아닌데 거론될 때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두 사람이 거론이 되니까 약간 김 빠진 청문회 같은 모습이었는데 또 그러다가 윤우진 얘기가 나오면서 이 청문회가 좀 어제 인상 깊었던 흥미진진하게 건 된 것 같습니다. 예, 법사위원장님 또 한번 버럭하시는 거 봤습니다. 별명이 버럭샹구가 됐어요. 버럭샹구.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대요. 네, 저는 차석에서는 그분이 버럭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방망이 잡으시면은 그게 또 발동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이름이 계속 아마 실검에 올랐던 것 같고. 청문회 스타가 한 명씩 등장하잖아요. 예. 의외로 법사위원장이 스타가. 위원장이 그 스타가 되기 어려운데. 처음 봤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톤 높이기가. 그리고 기술이세요. 자유한국당의 정정식 의원인가요? 이번에 보궐로 당선된 분. 황교안 대표 측근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황교안 개죠. 외관되는. 예. 측근이죠. 이번에 한명 개라고 그러고. 황교안 개다. 여의죠. 예. 이번에 청문회에서 그 황교안 이름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이제 커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또 고 노회찬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아닌 얘기를 해서 또 좀 비난을 좀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 청문회 핵심 이야기는 아닌데 이 도덕성 검증하고 자질 보고 비전 보고 이런 자리인데 요즘 인사청문회가 조금 그 본질하고 벗어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리당략으로 가는. 근데 애초에 저는 청문회에서 비록 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의용 사안이긴 하지만은 이걸 박주민 의원이 물어본 것 자체도 저는 왜 물어봤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인사청문회 본질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인데 그냥 지나가는 정치 의혹 하나 던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방어를 하기 위한 작전으로서는 뭐 효율적이었으면 모르겠지만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하책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보면. 효율적으로 생각했으니까 던졌겠죠. 근데 그걸 뭐 꼭 박주민 의원 같은 분이 평소에 합리적으로 얘기 나오는 분이 그걸 작전의 일환으로서 던지기에는 제 생각에 너무 국회 운영에는 하책이었죠. 전 그게 인상 깊었어요. 한 야당 의원이 후보자하고 장모와의 그 연결고리를 그렇게 찾다가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시인을 하면서 보여준 화면이 이제 그 동료 검사 조사를 할 때 그 압박을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걸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자가 약간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걸 보여준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국가 원칙에 따라 했는데 그것도 이준석 최고가 이야기 나면 그런 거겠죠. 조금 더 공격하려고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동기였잖아요. 사원은 동기고 그리고 또 후배인데 나이로는. 근데 그 어쨌든 적폐 수사라는 것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 수사에 있어서의 성과나 이런 것들은 좀 다소 인정받아가지고 임명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사실 동료를 짓밟고 이런 선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감정적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고 실제 윤석열 총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일단락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저기서 만약에 뭐 저는 뭐 사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갔으면은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인사네 이러면서 또 이제 여론이 어떻게 갈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을 많이 보고 강성호 씨처럼 생각하는 분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본질하고 상관없이 감정선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화면까지 틀어가면서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게 하면 세게 한다 뭐라 그러고. 좋은 얘기 해줬으면 좋은 얘기 했다고 뭐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겨? 뭐가요? 아니 원칙대로 수사를 했다고 그거 심한 수사라고 그러고. 수사가 누구 소개시켜줬다고 하면 소개시켰다고 뭐라 그러고. 원래 근데 그 수사라는 게 뭐 우리 편이 당하면은 망신주기 수사고 상대편이 당하면은 원칙적인 수사라고 하는 거라 가지고 그건 정치적인 수사에 가깝죠. 그건. 알겠죠. 자, 이번 주부터 2주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네요. 중요한 기간이네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박지훈 변호사는 이것 때문에 제가 라디오를 그만뒀어요? 오늘 박지훈 변호사 사과 한번 무관하지 치시죠. 않습니다. 사과 한번 치시죠.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이 YTN 라디오 5시 15분부터 7시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전화가 와요. 일반 전화 따고 하면 그거 받고 딴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들으신 분들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렇게 답해 주시면 2% 갑니다. 계속. 박지훈 씨가 진행하던 시간대 그 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6시고요. 다릅니다. 다르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시사교보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일본 경제보복이 일어나고 나서 그 로우키로 무대응으로 일관했었는데 그렇죠. 조금 그전하고 다른 발언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맞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맞대응이라는 게 뭐 아주 강하게 뭔가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걸 봐서 이제 하겠다는 뜻이고 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뭐 일본에 가서 아마 정부도 그 민간 노력도 아마 알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21일 날 그 참여연 선거 같은 거 보고 더 강해진다면 그거에 맞게 아마 대응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 발언 정도는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로 필요한 거 만들고 그러면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 근데 그렇죠. 당장이 문제니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개발이 되는데 좀 어렵다는 시간이 좀 걸리고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도 그런데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불산 누출 사고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게 불산이 아니라 그것도 불화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똑같은 약물을 가지고 2013년인가요? 그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화학 약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생산 시설이 들어가는 곳에는 또다시 반대가 그때 구미도 그렇고 반대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긴급히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거고 사실 대통령께서는 외교를 해야 되는 외교의 수장이기도 하지만은 예. 또 한측으로는 국내 정치를 뭐 세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 여론상 지금 어쨌든 일본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 상황에서 이 원론적인 발언하신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양자 회담을 이제 추진하자고 하는 것 등의 얘기를 보면은 저는 사실 어느 정도 대화 외교적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보면은. 뭐 외교적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예. 다 해야죠. 할 수 왜냐하면 있는 지금 거는. 이게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뭐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다각적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는 원론적 답변 중에도 최고 원론 가까운 걸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보면은 그래 그러면은 도대체 그 국제사회가 누구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일 간의 분쟁에서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사실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럼 누구냐 했는데 나라 이름을 열거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일본과의 우방국 다른 나라 누가 도와주겠느냐 했는데 그게 좀 안 나오다 보니까 WTO 가겠다고 이제 좀 방향을 선회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때 이제 일본의 이런 조치가 예상된다라고 한 것 치고는 사실 정부가 약간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끼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최고 지금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만일 이런 사태가 조금 더 발전해서 그렇죠. 장기화된다며. 자국에 침해가 온다고 하면 트럼프가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과거에 오바마 시대라면은 자유무역을 내세우면서 일본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일 관계가 아니라 자유무역을 진행해야 된다. 뭐 이런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갈 수 있는데 미국 스스로가 트럼프 출범 이후에 자유무역을 저버리고 있어요. 본인이 무역적으로 이득 보는 수단은 다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이란 가치를 들먹이기도 어렵고 물론 아까 제가 말했던 미국은 어지간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보통 역사 분쟁에 관한 이야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동해 표기 논란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이동영 작가 말했던 것처럼 미국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돌아가는 시점이 언제냐로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또 낮아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위기를 느낄 정도로까지 이게 그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려면은 그것도 시일이 걸릴 것이고 예. 다 시간 싸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먼저 아프냐, 미국이 먼저 아프냐, 일본이 먼저 아프냐 뭐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변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일본에서 아베가 네. 그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해서 이번에 미 국무부에서 한국은 제재 너무 잘 이행하고 있다 또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WTO 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안보 문제로는 수출 규제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지금 깔아놓은 건데 그러면 미국이 만약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처럼 말씀처럼 별로 안 개입하려고 그러면 이 얘기 안 할 건데 제대로 된 얘기를 국무성에서 얘기를 한 거, 국무부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 봤을 때 저는 미국이 만약에 차기 경우 된다면 저는 개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또 하나 청와대에서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뭐 보복하자, 맞대응하자 얘기는 못 할 거예요. 또 외교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등하는 것도 압박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제일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힘이 없으니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됐건 해결은 될 겁니다. 시기 걸리고 피해도 서로 막 받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외교상에서 나라 대 나라로 해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된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 사태가 끝난 이유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예. 끝까지 국민들이 뭉쳐갖고 한국 건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기회로 우리 국민 전체가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곤 씨 당분간 일본 안 가시겠네요. 전 영원히 안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정부가 이 외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명분론이냐 실리론이냐 하나는 이제 가닥을 잡아야 된다 보는 것이 트럼프를 보세요. 트럼프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이 사람은 외교하는 데 있어서 실리 최우선주의자입니다. 뭐 명분 같은 건 뭐 그렇죠. 아니 미국 내에서 비판이 나오잖아요. 인권에 있어서 아직까지 북한은 해결한 지점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악수하고 올 수 있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명분론자들의 이야기인데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중국을 상대할 때는 상상한 실리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입장 내라 그러면은 그 외교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익을 고려해야 된다는 실리주의자적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일본 상대할 때는 반성하지 않은 일본과 어떻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냐면서 굉장히 명분론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걸 총합하면은 외교가 갈팡질팡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중국, 일본은 감정자 좀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움직인다는 것인데 외교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민간에서 이제 불매운동을 한다고 이제 하는 것 자체 뭐 그 개인이 하는 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피해를 입는 곳들이 예를 들어 뭐 속된 말로 어떤 천원샵을 불매한다고 해가지고 천원샵의 지분율은 한국이 훨씬 높아요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아니면 어떤 편의점 브랜드를 불매한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가져간 로열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편의점 점주들은 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도대체 누구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지 등은 잘 따져봐야 되는데. 맞는데 그 실리적 얘기는 다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일본한테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한테는 우리는 사실은 항상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으로 지금 하는 모양새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한테 우리가 하는 거하고 일본한테 하는 거하고 미국에 하는 거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이 피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우리 강성원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 알 수 있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당장이 아니고 당장도 그런 게 있고 피해 보시는 분들 분명히 기업도 많이 피해를 받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국민들 생각에 그런 걸 들여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깊이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일단 참여연 선거를 지켜보고 어떻게 일본이 나올지 좀 봐야 될 텐데. 졌으면 좋겠어요. 지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철회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더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제재 품목을. 뭐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일본 내 여론이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일본 내 여론이 기업에서 안 좋아지고 이런 아베가 철회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일본 내에 이런 그 여론 자체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분석을 보는데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지속하는 것일 텐데 이걸 또 선거용으로 이제 격화해서 뭐 선거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선거용이기 때문에 뭐 20일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에는 우리 기업 핵심 산업 아닙니까? 반도체가 인탁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애초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국민 감정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국민들 생각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실컷 그냥 진짜 방어할 수도 없는 상태의 사람을 진짜 때리고 싶은 만큼 때려놓고 자, 약 사왔어. 발로 이거 제일 좋은 약이야. 밥 먹어. 안 먹어? 안 먹으면 치울 거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난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의 시발은 일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징용 판결에 대해서 이제 시발점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일본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면 일본의 기업 절반 또 우리 기업 절반 이렇게 하자라는 중재안을 냈는데 그 일본이 거절했고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이 있었던 거 그 전부터 뭐 전문가들 이야기는 4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주요 언론들이 아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처음에 자유무역을 이제 버리고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고 했을 때 저도 미국에서 경제학을 배웠지만은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미국 사람들이라면 상상을 못할 조치입니다. 그거는 뭐 멕시코에 장벽을 쌓고 무슨 뭐 관세를 다 중국에 때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그들이 생각해온 상상의 틀 자체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처음에 비판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트럼프의 경제 성과에 대해 가지고 일반 대중은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해외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돌려오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베가 진짜 본인의 어쨌든 경제정책 전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왜냐면 아베노믹스도 지금 우리가 몇 년 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그전에는 이게 일본이 저거 다 자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급진적인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베가 그런 시도를 하는 거라면 우리가 좀 더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미국은 트럼프의 그런 보호무역 경제 성과를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아베의 이 조치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앞으로 좀 저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저희가 원래 하이닉스가 원래 일본의 도시바, 엘피다 반도체 이런 쪽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예전에 한번 돌아서 2015년인가. 근데 그때 그걸 일본에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LCD도 이제 한국에 뺏기고 반도체마저 한국이 우리 자존심 같은 도시다, 엘피다를 이제 인수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잠깐 일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연장선화해서 우리가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저들이 왜 우리 반도체를 공격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일본이 가진 전자산업에서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아베가 정치적 목적을 거두려는 것도 있고 반대로 우리 쪽에 그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겠다는 경제적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 우리한테 타격을 입히고 보복성으로. 근데 그게 이제 선거용이냐 아니면 아예 산업 구조상 자신들이 지금까지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을 이번에 좀 보복 조치를 하려는 것인지 이걸 이제 봐야죠. 여러 가지 무엇 때문에 저랬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다 다른 의견인데 또 어떤 전문가는 아베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이 아니다. 지금 있는 정권이 한국 정권이.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간을 또 두고 좀 지켜보고. 아베가 그런 마음 품을수록 우리 정권은 공고해질 겁니다. 막 그걸 드러낼수록. 우리 대기업들이 사실은 그 일본에서 받는 부품이 워낙 좋기도 하고 잘 만든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옛날부터 준비를 했으면. 근데 안 했던 이유가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기업들도 야 일본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한번 느끼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좀 덜 벌더라도 이익 좀 줄어들더라도 지금부터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달콤한 열매만 본 것 같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이나 이런 것도 봤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좀 지켜보고요. 가장 좋은 것은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좋은데 그 특사 파견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특사를 파견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생각도 아마 청와대에서는 할 것 같고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만일 일본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특사 보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큰일이 벌어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특사 카드가 있느냐. 예를 들어 김종필 총리께서 살아계셨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 없는 카드가 됐겠죠. 한일협정의 산증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리한 국면이었을 텐데 사실 그런 원로들의 한일 간의 관계를 잘 아는 원로 정치인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거는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미국을 좀 활용하는 카드는 어떨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쿵쿰님께서 강성범 씨 한마디씩 얹어주는 게 딱 우리 민심 같습니다라는 글 적어주셨고요. 뒤에 얘기 붙여주세요. 뭔가 귀엽고. 커크펄펄님. 네, 전 이동영의 뉴스공장 잘 듣고 있습니다. 뉴스공장. 여기서 얘기하지 마. 뉴스공장이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엉뚱한 거 듣고 계시네. 그렇게 답변하면 어디로 카운트됩니까? 카운트 안 됩니다.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요? 안 됩니다. 이동영의 뉴스쇼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면 승부의 뉴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동영 라이브 이것도 안 비슷한 됩니다. 비율로 김어준의 뉴스 정면 승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카운팅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3516님, 이준석 의원 정치인 패널의 전문적인 정치 내용 전달이 좋습니다. 8824님, 이준석 의원 중국하고 일본을 돈가치로 비교하는 건 어이없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다들 여러 의견 감사하고요. 자, 어쨌든 뭐 다들 경제가 중요하다. 또 문제는 경제다.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거고. 깝깝해요. 참.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습니다. 늘 어려운 거니까 다들 힘을 합심해서 좀 어려울 때 극복합시다. 자, 오늘 세 분 얘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